세계 3대 미인 클레오파트라는 가짜 미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이집트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 역사상 남녀 통틀어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투탕카멘. 물론 투탕카멘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도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이 부각된 시기는 그의 무덤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니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닌 최근 짧은 역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이름은 단연코 클레오파트라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미스테리하게도 가장 유명한 인물임에도 징기스칸처럼 그녀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굳이 찾게 된다면 딱 한 줄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녀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집트 역사를 배울 때 클레오파트라를 잠깐이라도 실존 인물로 배웠고, 무엇보다 리메이크되는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통하여 실존 인물이란 것이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존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런 그녀의 무덤에 실체가 없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거나 그녀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최근 영국의 언론사 데일리 메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지하 터널이 극적으로 발견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클레오파트에 대하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에게서부터 이어져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출신으로 그리스계 소아시아 혈통입니다. 이집트 관광고고부의 논평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갈색 피부색을 가진 고대 그리스 계통의 여성이고, 그 판단에 분명한 근거인 그림과 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대의 동전이나 두상 따위에서 묘사된 클레오파트의 모습을 보면 뽀글뽀글 곱슬머리에 우뚝 솟은 우람한 매부리코, 푹 들어간 눈두덩이 등은 전형적인 그리스 여인의 외모입니다. 물론 그런 물건들에서 군주를 묘사할 때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기법이 사용되거나 당대 미의식에 입각한 보정이 들어가게 마련이니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가 아닌 이집트 방식으로 묘사된 클레오파트라 유물을 보면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의 인물 묘사는 정형화의 극치를 보여주기로 유명하기에 좀 더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인물 묘사로 추천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의 대명사로 알려질 만큼 실제로 빼어난 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 재치와 지성을 갖추어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모로 로마를 좌지우지하다가 아우구스투스에게 패하여 독사로 자살했다는 이미지와 오리엔탈리즘이 어우러져 마녀, 새끼 넘치는 요부, 한무파탈 같은 이미지도 같이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녀로 묘사된 유물과 작품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관한 이야기가 성립되고 난 뒤, 즉 그녀가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녀의 미모가 부각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시대의 유물에 묘사된 외모는 커다란 매부리코와 살집 있는 목덜미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중세시대의 미의 기준은 풍만하고 둥글둥글한 원형미를 갖춰야 미인으로 평가받은 데 뒤에 현대에서는 날씬한 몸매와 날카롭고 각진 상의 여인들이 미인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당대와 현재의 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빨간 머리를 가졌다는 낭설과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었다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이집트의 인종 비율이 무시된 주장입니다. 이집트인들 가운데서 흑인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남부 지역에 흑인 혼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랍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레오파트라는 윗문단에 서술되어 있다시피 주역계 정확히는 그리스계 백인이라 차라리 튀르키예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본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남성 통치자를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불렀고 여성 통치자를 클레오파트라로 부른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라는 명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정확한 이름은 이집트의 7번째 여왕으로 사실상 클레오파트라 7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7명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어쨌거나 이집트의 여왕하면 클레오파트라,
칠세를 떠올릴 테니 편하게 클레오파트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클레오파트라, 그녀만 이집트 역사에서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녀의 외모 또한 지금 후대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 역사상 세계 3대 미인은 지나친 오버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가 왜 그토록 대단한 여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삶에는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남자가 친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인데, 클레오파트라가 18살이 됐을 때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근친상간이죠. 하지만 당시 이집트에서는 여자가 왕이 되려면 여자 혼자 왕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공동 통치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을 갖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남동생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족끼리의 근친은 어느 정도 묵인되거나 관습처럼 허용되었던 시대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친동생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야심이 넘쳤던 여성이었던 것일 테지요. 하지만 말이 좋아 공동 통치를 한다지만 남동생이자 남편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녀는 세력에 밀려 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운 좋게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두 번째 남자인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겐 시저 황제로 유명한 인물인 로마 황제입니다. 때마침 그때 이집트를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자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집트 국가에서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선물할 양탄자에 자신의 몸을 숨긴 제궁에 잠입하게 되는데, 극적으로 카이사르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22살이었고 카이사르가 51살이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렇게 로마 통치자의 힘을 등에 업고 다시 이집트 파라오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로마를 독재하던 카이사르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이집트의 여왕으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또 그의 오른팔 안토니우스가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안토니우스가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 나라인 이집트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클레오파트라의 안토니우스를 향한 구애가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황금배에 탄 채로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안토니우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또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와 그의 추진력에 반하게 되고,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음에도 그렇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세 번째 남자가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게 돼요. 심지어 자기가 전쟁으로 얻은 영토의 절반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로마 사람들이 좋아할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로마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진 틈을 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악티움 해전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서 안토니우스는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고 알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죽음까지 고대 영웅들의 전기를 서술한 플루타르코스 영전을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얽힌 스토리가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죽음을 두고 고고학자들마다 그 해석과 설명이 다릅니다. 그 당시 독사인 코브라의 크기가 보통 2m가 넘기 때문에 코브라를 누가 옮겼으며, 행여 옮겼다고 해도 클레오파트라와 두 아녀를 동시에 다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준비해 두었던 독을 마신 것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고자 클레오파트라 배 위로 코브라를 올려놓아 물려서 죽도록 역사를 각색했다는 것이지요. 이토록 그녀의 죽음뿐 아니라 그녀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도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녀의 미모는 이렇다 할 뛰어난 미모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오히려 그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녀의 지혜로운 두뇌와 그녀가 갖추고 있던 지성미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으로 치면 상위 1%의 영재였다고 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났기에 지위에 맞게 역사뿐만 아니라 천문학과 철학, 그리고 국제외교까지 정말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우수한 인재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실제 그녀는 고대 그리스어를 비롯해서 8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지성미가 뛰어난 전략가와 같은 위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클레오파트라를
연구한 학자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유화된 전설 속 인물에서부터 오버된 평범한 여왕이었다까지 사실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찾지 못하는 그 무덤까지 모두 베일에 쌓여 있으니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실존 인물이었으며 어쩌면 그녀의 진짜 무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뜨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한 지 100년 후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시신을 안토니우스의 시신과 함께 화려하고 장엄한 방식으로 묻으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이 확실하고 또한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기록을 토대로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그녀가 묻혔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던 중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6년 9월 프랭크 고디오라는 고고학자가 알렉산드리아 동쪽에 있는 해안 수중 5m 아래에서 잠겨있던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섬의 이름이 안티로도스라고 합니다. 프랭크 고디오는 이곳이 분명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차세계경 지진과 헤일로 도시 일부가 물밑으로 잠겨버리겠는데, 이때 안티로도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곳을 탐색해보니 특히나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수많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것으로 예상되는 사원도 있고, 또 안토니우스를 위해서 짓고 있던 미완성된 궁전도 있었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리온의 모습을 형상화한 화강암, 조각상 등등 여러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클레오파트라의 흔적을 찾았지만 정작 중요한 궁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고디오 팀은 약 5년에 걸쳐서 수중 탐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무덤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고고학자 도미니카 출신의 캐슬린 마르티, 그녀가 새로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의심되는 곳을 찾게 됩니다. 캐슬린 마르티, 그녀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연구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던 그녀가 주장하길, 클레오파트라가 과연 도시의 중심부에 묻혔을까 하고 무덤의 위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여신으로 숭배되던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물의 무덤은 보통 도시에서 벗어나 어떤 신성한 사원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캐슬린이 그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타포시리스 마그나 사원이란 곳을 찾게 됩니다. 이곳은 현재는 폐허가 근처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으로, 고대의 어떤 이집트의 규모와 수도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여기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정말 최적의 안식처로 꼽힌 것이라는 것이 캐슬린 마르티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원은 줌의 신 오시리스를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생전의 모성과 치유의 여신으로 여겨졌고, 안토니우스는 오시리스 신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기에 캐슬린은 팀을 이끌고 사원 주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새겨진 주화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혀를 가진 미라를 찾아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황금혀는 미라의 주인이 이집트의 왕족이었던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11월 캐슬린 고고학팀은 사원 근처에서 지하 13m 거대한 지하 터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높이가 2m 정도, 길이는 무려 1.3km 달했는데, 문제는 그곳의 일정 부분이 물에 잠겨 있기에 탐사가 쉽지 않아 탐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이집트의 왕들은 대부분 피라미드를 만들고 자신들의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이집트 최고의 여신으로 떠받들던 클레오파트라의 피라미드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많은 학자들이 클레오파트라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2차 피라미드를 건설하지 못했기에 그랬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무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옥타비누스의 명령으로 안토니우스와 함께 매장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들처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끝에는 정말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있을까요? 수많은 학자들 못지않게 저 역시 궁금해집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